네, 반갑습니다. 최병일 원장님께서 원장 취임하신 이래 이렇게 좋은 모임 시작했다는 말씀 들었고요. 아침에 건강하신 모습들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언론 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의사소통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계에 거는 기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계의 리더십이 물론 정치 분야도 비슷하다고 보지만 경제계의 리더십이 국민들이 볼 때 전에 같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경제 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제하는 분들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표현하자면 끌려 나올 때만 나와서 할 수 없이 하고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하는데 전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평상시에 우리나라 사회가 빨리 변하는 사회인데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업과 경제에 거는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규범이 변화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변화하는 가치 규범에 우리 기업과 경제계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앞서 나가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국경제원에서 좀 이러한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또 우리 정병철 부회장님과 이준영 회장님 건강하신 모습에서 반갑고요. 우리 송병락 교수님 먼 나라 가까운 나라 만화 재미있게 봤는데 요즘 왜 후속탄이 안 나오는지 좀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우리 박창규 사장님, 리차드 힐 은행장님, 또 송영덕 사장님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정기영 소장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경제계 모임이라 그래서 청바지를 안 입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어때 보기 괜찮으세요? 지난 선거 때 제 지역구가 서울 동작구 을인데 지역의 한 어르신께서 저한테 앞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정을 몽땅 준 남자 정몽준입니다. 이게 불을 켜면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왜 불을 켰죠? 불 끄시죠. 전기도 아끼고 화면도 잘 보이고 이거 완전히 끄셔도 되겠는데 이야기 순서입니다. 정몽준은 누군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필요한 리더십은 뭐냐. 이제 요즘 선거철이니까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거니까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정몽준이 누군가, 이게 제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이게 서울의 뚝섬 사진일 겁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형 둘하고 저하고. 근데 보시면 우선 배가 나온 사람은 없고 한 명도. 그 다음에 수영복이 똑같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저게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부산에서 피난와서 서울 와서 한 2, 3년 있다가 찍은 사진인데 똑같은 수영복을 살 리가 없고요. 집안에 있는 어느 비닐우천을 뜯어다가 수영복을 만든 것 같은데 원래 사진에는 저는 수영복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통령 후보하는 사람이 수영복도 안 입고 나온 사진을 들고 오기가 그래서 제가 하나 입혀놨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저희 아버님 사진이죠. 인민복 입은 사진인데 어디 그럴듯하죠. 이제 저걸 모택동 옷이라고도 하는데 모택동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사꾼이 되기를 바랬고 아버님은
농사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서울에 2번 가출하셨고 일제시대 때 이제 원산에 가서 처음으로 철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서울, 인천에서 이제 부두에서도 일했고 서울에서 일할 때는 고려대학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본인하고 똑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본인은 그 학교의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이 굉장히 착잡했다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취직한 거는 이제 쌀가게 배달원으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기업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자서전을 보시면은요, 이 책 재밌는 책이니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정부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자유당 정부를 가리키는 건데요. 정부는 기업을 자기네 정권 민심 얻기 재료로 쓰고 언론은 옥석을 가리지 않았고 순진한 국민은 박수를 쳤다. 그래서 권력과 결탁해서 성장했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해외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신 게 1965년 태국에 가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알라스카가에서 저 사진에 나오는 이 교량 공사를 하고 또 72년에 지금도 잘 모르시죠?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라는 지금도 뭐 치안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는 식인 정도 많았잖아요. 거기 가서 지하 발전소 공사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슨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공과대학에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가자 이렇게 결심하고서 일을 하신 겁니다. 태국 공사할 때 장면으로 보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태국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65년에 처음에 월드뱅크에서 발주한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많이 봤는데 이때의 경험이 토대가 돼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태국은 한 135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국 가서 월드뱅크가 발주한 고속도로 공사를 하니까 태국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가 아주 선진국이었 줄 알았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네보다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니까 니네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일은 뭐냐 그래서 우선 월드컵 얘기를 하면 제 전임 축구협회 회장이 기부용 회장이셨고요. 김 회장께서 그만두면서 제가 협회 회장이 됐고 사무실에 가서 제가 협회 회장인데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월드컵을 유치하는 거라고. 그게 아시아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유치라는 게 하면 되는 거냐 했더니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안 되면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FIFA 부회장 선거가 있는데 그건 출마를 해보라고 해서 그건 출마하면 되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해서 제가 94년에 당선이 돼서 우리 집행위원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 집행위원이 21명이었기 때문에 제 표 하나 빼면 20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20명 중에 10명만 우리 편 하면 우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주어진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 인상들이 좋아요? 어디 악당같이 생겼어요? 그거 잘 안 보이죠?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그 1982년에 현대중공업 사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 현대중공업이란 회사는 지금의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2배 내지 3배고요. 종업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조선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그 진폭이 아주 크고 그 주기는 짧고 그런 산업이라서 불황이 왔을 때 배 영업한다고 전 세계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8년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일단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뒀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니까 외국 갈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 국회의원은 외국 사람이 투표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외국을 쭉 안 다니다가 다시 축구협회 회장을 맡아서 외국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시청 앞 사진입니다. 88 올림픽 때는 저희 선친이 유치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2002년에는 제가 이제 축구협회 회장이 돼서 따라다녔는데 88 올림픽이 6.25 전쟁을 겪은 분단국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했던 행사라면 2002 월드컵은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월드컵 때 응원할 때 대한민국하고 이제 박수 친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이 외국 갔다가 들어올 때 국정란에 한국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썼다는 이야기고요. 김경원 대사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를 영어로 번역할 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레이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고요. 하여간에 한 달 동안 즐겁게 잘 지낸 여름이다 기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 저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가 유라시아 대륙 지도인데 이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서 소수 민족이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현재 이 기적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0년 역사가 기적의 역사다 이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느 전직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중에 수치스러웠던 시간도 있었고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길게 보면 이것은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흔히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는데 세계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독립이다, 인디펜던트다 하면 좋은 것, 의존돼 있다, 디펜던트 그러면 나쁜 것 이렇게 하는데 오늘의 국제사회 현실은 상호 의존의 시대다. 인터디펜던트. 이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 우리 체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제창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미국도 자주국방을 못하는데 너희가 한다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한 건 아니죠. 제가 국회 처음 들어와서 13대 88년에 국회에 왔는데 그 당시에 그 국방부에 가면 저 용산 국방부에 가면 그 본부에 자주국방이라고 커다랗게 쓴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자주국방은 우리들의 정신 자세를 얘기하는 거지 저건 국방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건 이제 2005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가 전망이 밝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50년 지금부터 40년 후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2050년까지 사시겠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 하는 나라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과 2050년에 해서 우리나라가 역시 미국 다음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2050년이란 건 지금으로부터 40년 후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젊은 분들은 그때까지 충분히 사실 거고요. 저도 노력을 하면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50년은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1948년이니까 정부 수립 후 100년 되는 시점이고요. 정부가 수립해서 100년 되는 시점에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다 하는 것은 역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뭐냐?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같이 선거로 사람을 뽑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런 인물이 매번 나오기도 힘들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알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우선 좋은 정당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파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의 덕목은 몇 가지가 있을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죠. 비전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다. 비전과 통찰력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나 통찰력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것을 비전과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테이블에 95년에 제가 쓴 동아일보, 또 그 다음 해 96년에 쓴 한국일보 기사 OECD 가입을 제가 반대하는 그때 글을 썼는데요.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의 아주 큰 프로젝트였고 그 당시 정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정부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거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OECD 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고 가입하면 멕시코처럼 우리나라 바로 외환위기가 온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해 97년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쓴 그 글의 내용이고요. 둘째는 역시 시장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보다는. 누구나 다 정치인들은 시장 경제 그럼 내가 잘한다 그러지만 실제 대화를 해보면 껍질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왼쪽은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인데 이게 하나의 여담인데요. 김일성의 유언 중에 하나가 김정일에게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책임진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유언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후르시초프죠. 공산주의는 다 성공했는데 인간성을 개조하는 데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은 노력하는 지도자와 건강한 시장 경제에 만나야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장 경제는 그 뭐냐 이거 설명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시장 경제는 교통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백만 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이것을 한두 명이 다 결정한다고 하면 교통이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전 세계가 이제 그 유럽의 재정위기, 유럽의 금융위기, 또 이제 실물위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럽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정치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도 우리가 잘하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비전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정부에서는 당초에 4.5%로 했다가 지금 3.5, 3.6 이렇게 내렸고 뭐 노무라에서 이제 2.7까지 내렸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금년도 예산은 4.5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기준을. 근데 그것이 이제 크게 차질이 빚어졌고 저는 그 KDI가 금년도 경제 성장 예측치를 4.5에서 3.6 이렇게 고칠 때 뭐라고 그랬죠? 그 상반기는 나쁘지만 하반기에 좋다. 상저하고다. 그 이유는 유럽 경제가 하반기는 회복된다 이렇게 했는데 KDI 같은 그래도 중요한 기관이
실수라면 실수고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유럽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된다고 생각한 전문가가 몇 명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건 심각한 KDI의 신뢰의 위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가는 사태에 전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경제 성장률이 3%든 2.9%든 2.7%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이 튼튼할 때는 몸에 잔병이 없지만 몸이 약해지면 모든 병이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 성장이라는 단어는 월드뱅크에서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나눔 성장에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신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쓴 그 약속 시리즈로 책을 3권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키다리 아저씨 약속이라는 책에서 제가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 이게 이제 뭐 일자리는 설명이 필요 없겠고요. 사다리는 이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울타리 이렇게 해서 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시스템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전경련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 각자가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하려는 의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경제하려는 의지가 실종된 사회가 어떻게 경제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약, 저축, 투자, 생산성 향상의 원리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은 가계저축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지금 가계저축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변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의 수출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2017년까지 수출을 1조 달러로 늘리는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신흥경제국 비중은 지금 72%에 달한다고 하고요. 미국과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하나 또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정립하는 제대로 이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하는 정책을 썼는데요. 그것은 냉탕 온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시장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라서 선거로서 정부를 뽑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단지 정부가 어떻게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좋은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버클리 대학에 있던 찰머스 존슨 교수가 미티 일본 통산성과 일본 경제 기적이라는 책에서 쓴 단어가 정부 개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시장을 몰아내는 시장 축출형 개입, 마케트 디스플레이싱 인터벤션, 하나는 시장 친화형, 마켓 컨포밍. 시장 친화형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부 개입이고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 기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시장 친화형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이 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 또 자본주의 4.0이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제가 한 이 정도는 우리가 우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조사권이 미흡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괄적 행정조사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예를 들면 삼성, LG, 현대차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국내의 제품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면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거래를 투명하게 해서 뭐 회사 기회의 사적 편취 이런 단어가 신문에서는 다시 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해서 저는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것은 이제 상당히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개념이지만 이것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정임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되게인데요. 요즘 종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종북은 한 대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북한의 실체를 모르지만 나중에 따라다니는 사람, 북한의 약점이 잡힌 사람,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의도적으로 종북을 하는 사람,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 중에는 사실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반미 운동을 하는데 왜 반미하냐면 반미해야지 좀 인기가 있으니까. 그건 아주 개념이 있는 걸로 보고요.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는데 전 세계의 정부 기관, EU 같은 데서 60여 개 기관에서 천안함은 북한이 저지른 나쁜 짓이라는 규탄 결의안을 통과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국회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민주당과 민노당이 반대로 그 당시 한나라당과 선진당만이 이제 표결로 이제 저걸 통과를 시켰는데요. 임수경 의원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껴안고 좋아하는 사진들 보셨죠?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든 김정일이 만나서 국내에선 그렇게 파한대소 안 하면서 북한에 가서 파한대소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북한에 금강산 사업도 하고 개성 사업도 하고 쌀도 주고 소도 주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좀 엄격하냐.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이냐 보면 국가란 건 국제사회에서 물리적 폭력,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집단이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대 국가는 기본적인 관계가 공포의 관계라고 하죠. 두려움의 관계. 근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해서 존경을 받으면 그건 이제 좋은데요. 상대편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를 또 존경하지도 않으면 그건 최악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볼 때 군사적으로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냐, 두려워하면서 경멸하냐, 이거는 미소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나오는 두 가지 이제 변수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서 북한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두려워할지, 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를 존경할지, 경멸할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는 최악의 지금 상태에 도달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릴 때까지는 최소한의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비핵화 합의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걸 들어와야 된다고 결의를 그 다음에 했고, 제가 저것을 작년에 2월 25일 날 국회에서 이야기했더니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진 황구시보가 글로벌타임즈가 3월 1일자로 기사와 사설을 써서 하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세가 해체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고요. 셔먼 사령관이 거기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그 핵 도민에 관해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위 관리를 만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나 일본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의 고위 관리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일본이 저렇게 반응하고 우리도 반응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위해서 평양에 갔을 때 특별 수행원이라는 이름으로 저도 갔었는데, 저는 햇볕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한 이야기죠. 북한이 우리에 대한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무력 도발 불용이라는 원칙이 있었죠. 그런데 핵무기는 절대 무기고,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계획만 있어도 그것이 이웃 나라에 대한 심각한 군사 도발인데,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다 만들었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현실에 아직도 햇볕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는 분들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핵무장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공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국방성 고위 책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북한이 핵무기 만든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쏘면 우리는 죽겠지만 북한이라고 성하겠느냐. 우리 한반도가 작은 땅덩어리고 또 우리도 군사보복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모든 정치 권력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을 굶어 죽인 정권인데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수위북 상당 부분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휴전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휴전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둘로 갈라질 것이다. 휴전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사람. 세계화 시대니까 바깥 세상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0년 10월 모스크바에서 푸틴 총리를 만난 이야기고요. 푸틴 총리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시베리아 LNG를 파이프라인 통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했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워싱턴에서 학교 다닐 때, 존스 홉킨스 사이언스 다닐 때 아버님께서 오셔서 레간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신 사진이고요. 제가 그때 통역을 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2008년 부시 대통령과 그때 대통령 특사로서 만났던 사진이고, 이제 메르켈 총리 만난 사진인데, 그 사진 뒷배경이 코카콜라 우산이 있어서 어떤 분은 이 사진 보면 코카콜라 광고 사진이 아니냐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났던 하루 전쯤 됩니다. 중국에 가서 리거창 상무위원과 만났고 시진핑을 만났던 사진이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면,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독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소통을,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현명한 결정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권은 5년이지만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면 또 독선은 안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포퓰리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면 좋겠다고 봅니다. 모든 정치인은 다 포퓰리스트라고 보면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은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놓고 있으면 개구리가 죽는 줄 모르고 뜨뜻하니까 좋아서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완용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가르는데요. 보수도 보수의 공과 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객관적인,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전 통찰력, 남북 관계, 글로벌 리더십, 정치인이 좀 정직했으면 정직과 책임을 이야기했고, 지금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후보들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